동맥? 동맥. 동맥 연맥. 야 마지막에 F가 뭘까? 파운데이션이 가능성이 높다, 그치? 자, 아무튼간에 자 식사를 하고 오셨고 이제 딱 졸리고 딱 좋을 때지, 그지? 자, 열공해 봅시다. 선생님도 아까 잠깐 앉아있는데 막 졸리더라고. 자, 어쨌든 푹 쉬고 오셨을 테니 이제 다시 힘내서 나머지 시간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경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네요. 그 선생님 맨 앞에 써놨지만 이 고향 이경의 작품은 참고로 카프문학이라고 해서 참고로 이거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복고풍.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전 교과서에서 아주 자주 다루어지던 작품 중에 하나야.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다뤄지던 편이 일반적이었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수능 특강에 등장한 작품이고요. 뭐랄까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전향소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식민지 이거 우리 아직도 이제 여전히 우리 소설에서 다뤄지는 상황은 일제 강점기 상황입니다. 이 일제기 강점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소외, 그 다음에 힘겹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봤던 도시와 유령은 도시 빈민들에 대한 얘기였지 이 작품은 농촌 빈민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됐지? 그래서 경향소설로서 농촌의 빈민의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 더 경향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냐면 계몽주의죠. 계몽적. 무슨 소리냐?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엘리트들이 이 농민들을 일깨워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리드해주고 깨워줘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현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남녀 두 주인공 모두 한쪽은 사회주의 유도했었고 한쪽은 아버지가 전형적인 마름, 지주 연결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제 싸워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섞는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하나 더 이 작품은 사회주의적이야. 사회주의가 뭐니? 막시즘,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동의 생산체계, 공동의 소득 분배 뭐 이런 것들을 작품의 전반에 깔고 있고 참고로 그 내용이 이 작품에서는 두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두레라고 하는 거는 특징적인 단어로 좀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임을 체크해 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알겠지? 자, 이경이 고향이 나왔다고? 고향이라는 작품이 나왔네. 농촌의 빈민을 다루고 있는 경향소설이고 계몽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을 거야. 둘의 조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이 작품의 특징 마름이라고 하는 이거 말하자면 부르주아 그치? 그리고 농민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오케이? 두 번째만 쓸게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대립구도를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도 잡아놓으시면 일단 큰 틀은 다 일단 이해하고 시작한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 잠깐, 여기 너희들 수능 특강에 굉장히 쓸만한 단어가 실려 있어서 이걸 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놓고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핵심 인물 관계도 그려드리겠습니다. 갈게. 자, 3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읽을 거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여기 선생님 한번 부탁 좀 해줘? 해줄게? 부탁 좀 들어줘? 부탁을 해준다고? 자, 그 3번 문제의 보기 좀 조금만 읽어줘. 1930년대 조선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농촌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더욱 공핍해졌다. 고향은 이 시기 조선의 농촌 현실을 윈터 마을에 잠깐 스톱. 윈터 이즈 커밍 그거 아니고요. 원터 마을. 자, 좋아요. 원터 마을에 인물들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 체크할 만한 단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줄에 사회 질서의 붕괴.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사실적으로라는 말. 자, 이 두 가지는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게 이 시기 경영주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계속 갑니다. 우매했던 원터의 소작인들은 힘겨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게 되는데 오케이, 견지하는 게 뭐야 얘들아? 견지하다.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걸 견지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저건 잘못되어 있어. 나쁜 거지. 여기서 지주로 표현되는 마름, 부르주아 계층이 소작농으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계속.
이러한 변화는 일본 유학을 하고 온 김희준이 마을의 소작인 신분으로 농촌 계몽 사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또 체크할 만한 단어가 하나 보이지? 무슨 사업? 계몽 사업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이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기 현대 소설 문학의 특징이자 한계야. 적어놔. 특징이자 한계야.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민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나서서 움직여줘야 될 텐데 그럼 한계는 뭐냐면 지식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경향성보다는 꼭 지식인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동시에 한계도 나타난다는 점이야. 계속.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농민과의 연대성을 확보하려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자, 마지막 한 줄은 밑줄 그으면서 읽어주세요. 이는 이전의 농촌계몽 소설이 도시 지식인의 하향적인 시해 의식을 다른 것과는 차별적이다. 자, 얘들아. 치해라는 말 중요한 단어야. 치해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나이스.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루어졌던 작품들은 시해적 속성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 지식인들이 베풀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이 나와. 오케이? 참고로 그 속성이 아까 얘기했던 두레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작품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오케이? 잡아 두시고요. 자, 전체적인 특성 중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잡아놨고, 자, 이제 전체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텐데, 얘들아, 전체 스토리는 뭘로 정리할 거냐면, 첫 번째 걸로 하자, 얘들아. 첫 번째 걸로 합시다. 고향 첫 번째 보조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전체 줄거리가 잡혀 있을 거야. 됐니? 갈까요? 갑시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 후 5년 만에 돌아와 고향에 돌아온 김희준입니다. 자, 가자. 인물관계도 제일 먼저 그려야 될 때 이 김희준이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에요. 자,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로 왔어? 원터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는 지금 제사공장이 드러났고, 제사공장 뭘까요? 철도 노도이고 제사공장은 제사하는 공장은 아닐 거 아니야. 제작하는 거야. 무슨 사자일까요? 실사자. 공장 들어서 실공장 들어섰다고요. 네. 아무튼 공장이 들어서고 막 철도가 놓이고. 그럼 얘들아, 철도와 공장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해? 근대화. 맞지? 체크. 아무튼 여전히 가난한 고향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자작농이었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김혜준의 고향, 여기다 쓸게요. 자, 인물관계도 잘 따라와야 돼. 고향의 사람들은 원래 자작농이었는데 지금은 소작농으로 바뀌었대요. 뭐가 어떻게 바뀐 거니 이거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자작은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일구는 거지. 자기 땅을 기준으로 자기가 일궈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야. 맞아? 소작농은 뭐 하는 거야? 땅을 빌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둘의 차이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는지의 차이인 거지. 그치? 그럼 땅을 뺏겼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는 자작이었는데 이제 소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가난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현실을 보며 희준은 황폐해진 고향에서 농민들을 계몽하고 살 것을 다짐한다. 됐지? 계몽주의적 태도. 그는 스스로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동시에 농민을 위한 계몽 활동을 벌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본 유학파지만 스스로 소작농이 돼버려. 저도 같이 할게요.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마. 내 뜻을 따르다오. 자, 밤에 야합으로 들어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작을 해버려 오히려. 그치? 그런데 희준을 중심으로 한 소작인들은 교활하고 인정 없는, 누가 봐도 그치 악역이지, 그치? 마름인 안승학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안승학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안승학. 얘들아, 마름이 뭐야? 마름이 뭐야? 지주 밑에서 중간 착취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지. 지주는 자기가 땅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따지질 않아. 그냥 밑에 내려놓고, 야, 네가 관리 다 해줘. 얘들 지금 다 니네 소작으로 정리해. 나한테 소출 60%만 내놔. 나머지 40% 네가 먹어. 그러면 얘는 최대한 많이 뜯어먹으려고 노력하겠지. 자, 얘는 마름이고요. 착취자입니다. 악역이죠.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됐지? 현재 갈등은 무슨 상황이냐면 작년에는 풍년이라고 돈 뜯어가고, 오케이?
근데 올해는 수해를 입게 돼. 수해가 뭐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진 거야. 자, 흉년이 들었어.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내는 올해. 사람들은 제발 좀 빛 좀 탕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고, 김희준이랑 사람들이 여기서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태클을 걸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안승학은 그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중이야. 계속. 여학교에 다니던 안승학의 큰딸인 갑숙은 유해양차 고향에 내려오는데, 자, 또 다른 인물 나왔습니다. 갑숙. 왜 노란 속으로 쓰는지 감 잡히시죠? 이 갑숙은 둘이 연애 라인이 그려져. 오케이? 이리 가자고.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느낌이에요. 안승학은 갑숙이를 좋은 가문으로 시집보내려고 하지만 갑숙은 부친의 행동에 반감을 품고 가출한 다음 오키라는 가명으로 공장에 취직합니다. 오케이? 가출합니다. 그래서 오키라는 이름의 공장 직공으로 위장 취업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오키라는 이름도 중요하겠지, 그치?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 작품으로 등장을 했어. 근데 고향, 나 아는 작품이야. 근데 오키가 떴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갑순이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인 장면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계속. 그러면서 갑숙은 그곳에서 여직공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며 공장 사무원으로 취직한 경호를 만나 약혼을 하게 되죠.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참고로 경호로 그릴게요. 약혼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경호이 누구야? 경호와 약혼을 하는 거죠.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자, 그해 풍년이 들었으나 소작농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고 심지어 수재가 나는 바람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민들은 더욱 피폐해졌고요. 희준이를 중심으로 소작농들은 안승학에게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공장에서 갑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쟁의가 벌어지자 희준은 또 그녀를 돕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희준의 행동에 감명받은 갑숙은 부친에 반대하며 이들과 힘을 합쳐 투쟁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하자. 희준이는 오케이? 농민층, 갑숙이는 공장 노동자층을 대변하며 농민이나 공장 노동자들이 그 당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들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결론적으로는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더 그릴게. 이 김희준과 갑숙이 하려는 행동들은 결론적으로는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쪽이야. 그래서 뭐라고?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라고 했었지.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사이에 희준과 갑숙은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며 또 동지에도 싹트이게 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자 뭐 이런 뭐랄까 결의의 마무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 작품입니다. 되셨죠? 스토리가 막 딱히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장면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부분 줄거리가 나타나면 이거는 왜 주는 거라고요? 문제 푸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지. 이제는 4년 전이 되어버렸구나. 4년 전의 수능 문제에서는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답의 근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알겠죠? 절대 그거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죠. 그리고 요거는 따로 그림을 그려 놓든지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작품의 전체 구조를 복습할 때 요 구조 생각해 놓자고. 자, 읽을게요. 일본 도쿄에서 유학 후 5년 만에 고향인 원터 마을에 돌아온 김희준은 철도 제사공장 들어섰으나 가난한 걸 목격했고 스스로 소작인이 됐고 농민을, 이거 중요한 게 요거지, 농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두레를 만들고자 마름인 안승학을 찾아갑니다. 가자. 안승학은 희준이가 정면 충돌하기가 싫어서 표면상으로는 선선히 응납하는 채였으나,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내심으로는 두레를 내자는데 그래 찬성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 노조 만들겠다는 거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좀 이해가 되지? 그럼 노조를 만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쟤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껄끄럽겠지. 자, 그래서 그것은 두레를 반대하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 봐서 시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 차원으로 끌고 갔다는 게 특징이야. 그는 스스로도 너무 작업함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자기를 꾸짖어 보기도 했으나, 오케이? 내가 힘이 됐던 건 사실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선조가 이순신 바라보는 느낌이었겠지? 냅두자면 제가 너무 힘을 빵빵하게 가져가고 또 없으면 또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희준이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자식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이 없지 않았다. 이중부정 강응정이잖아, 그치? 지금 그럼 이건 무슨 장면이구나? 김희준이 안승학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고 그 대립의 계기로는 안승학이 시기와 질투를 근원으로 갖고 있다는 걸 특징으로 잡으시면 되겠네. 안승학은 그 뒤로 한참 동안 숲하나를 불리면서 생각해보다가 갑성이를 시켜서 학삼이를 불러왔습니다. 자, 안승학이 학삼이를 불러왔죠. 학삼이 처음 보지. 전체 줄거리에서 안 나왔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쫄 필요 없어요. 오케이? 학삼이라는 등장인물이 하나 나왔고 이게 무슨 일을 벌이고 무슨 사건 속에 있는지만 파악해 주시면 누가 나와도 관계없어. 쫄 필요 전혀 없다고. 난 큰 틀을 알고 있으니까. 됐지? 가자. 학삼이는 그가 민판선집 사음을 운동할 때부터 그에게는 다시 없는 신복이었다. 아, 그렇구나. 학삼이는 안승학의 신복이래요. 신복이 뭐 하는 거니? 믿고 부리는 수하지. 오케이? 자신이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난 일이 있으면 이 친구랑 상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나 보자. 아침을 잡수셨어요? 수염으로 한 몫을 보는 학삼이는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어요.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마중에 앉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인물 간의 관계도 그러시죠? 들어와, 할 말 있어. 뭔데? 희준이 말이야. 뭔데요? 둘의 말이야. 젊은 애들이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요? 주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앉으며 교활한 웃음을 가재 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 그치? 지금 여기서 이 교활한 웃음 같은 것들 누구의 시선이 반영된 거야? 작가의 시선이 반영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외양 묘사잖아. 맞지? 묘사한 거지? 웃음을 교활하게 짓는 거 딱 그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한쪽만 이렇게 피식하고 있는 거, 그지? 이런 웃음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그려냈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표현상 특징 혹은 서술상 특징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체크 하면서 야, 그거 네가 반대해. 에? 내가 왜 반대해요? 그래, 지금 시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동중에 같은 무리 중에 손해가 없거든 그렇게 해보라고 했네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도 인자한 사람인 척 하는 중이지, 그치? 나는 관대하다. 그래, 손해가 없는 거라면 한번 좋은 걸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를 가만히 했는데 두레를 냈다가 공연히 부비만 만나게 되면, 자, 부비가 뭐야? 뒤에 해석 나와 있잖아. 괜히 일하는 데서 사용되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치? 쓸데없이 보내는 소모비용. 부비만 만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에 넘치는 추렴새만 물리게 될 것이 아닌가. 추렴새 뭐야? 추렴한다. 돈을 나눠 걷는 행위를 말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반대하는 이유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 둘에 좋아. 자, 이런 거야. 801호 공동체라는 연합을 만들기로 했어, 우리. 그래서 801호 사는 사람들은 뭐 와서 이제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제 준비해놓고 뭐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하기로 했어. 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모집해서 나눠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같이 힘을 합치자는 차원에서 어디 가니? 희준이는 힘을 합치자는 차원에서 두레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안승학이 학삼이를 꼬드겨서 반대를 하게 만들었고 그 반대의 논리는 자,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돈도 필요할 것이고 각종 비용들이 필요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돈이 없었는데 돈을 더 받아달라고 하는 거잖아. 돈 내야 될 때가 또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중략 다음 넘어갑니다. 백룡인의 논을 매러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 때 쉴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레는 진행됐나 봐요. 근데 참고로 이 두레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들 있는 거 맞죠? 내가 설마 하면서 넘어가는데 나 두레 정확하게 모르는 들기 부끄럽잖아. 나 두레가 뭔지 안다.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 두레가 뭐예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난 두레가 뭔지 안다. 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것도 사회 사탐에 안 배우나? 배우지? 두레. 문과놈들 뭐해? 빨리 나서 봐. 문과놈들 뭐해? 아니 분명 배우는 거 여기 있잖아. 두레라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농촌 공동 조직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노동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런 식이지. 자, 요만큼의 땅이 있는데, 오케이? 내 땅이 요만큼, 내 땅이 요만큼, 네 땅이 요만큼, 얘들 땅이 요만큼 이렇게. 자, 요 한 덩이씩 각자 인물들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각자 자기 땅을 맡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농사는 뭐야? 타이밍 싸움이지.
4월달에 모내기 해야 되고 5월달에 물 대야 되고요. 그러자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우르르 달려들어서 한 방에 쫙 끝내버리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됐느냐? 다 모여 그냥.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모여서 원래대로라면 이 3명이서 이 밭을 일주일 걸릴 거를 전부 다 돌려들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들이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저기서 해주고 다 모여서 여기 해주고 순서대로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백룡인의 논을 매러 와서 두레는이라는 말 보이지? 이제 오늘이 백룡인의 논 해줄 차례인 거야. 이랬어? 농촌 노동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랬죠? 돌아가면서 일해주기. 실천이야.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아니 술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치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 한 사발 이상을 먹이지 않았어. 근데 이게 봐봐. 두레를 했는데 지금 술도 한 번에 한 잔 이상을 못 먹겠다는 어떤 제한 조건이잖아.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그만큼 각박한 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노노노. 두레라는 걸 조직했다는 자체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반증이야. 이해됐지? 조심해라. 술 한잔은 그들이 가난함을 말하는 거고 그들 사이에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서로를 뭐 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야. 이런 거지. 오늘 우리 논 낼 차례인데 다들 모여서 오늘 다들 기분 좋다고 술이 만취가 돼버렸어. 그럼 우리 논 제대로 매져 안 매져? 안 매지잖아. 서로에 대한 배려인 거지. 어느 집을 가든 그날은 한 잔 이상 먹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착각이 나올 만한 소리라서 알려드린 거야. 조심해.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준이도 그 타이에 끼어앉아서 한 추렴을 들어서 추렴? 이제 뭔가 한 끼어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 농군 야 너 그러다가 농군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희준이를 얘는 내추럴 본 농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지. 오케이? 뭐 경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내가 사장 아들인데 언제까지 신입사원 노릇할 거야. 언젠가 딱 결정하면서 다음날 슈트 간지나는 걸 받고 했고 네 김이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줘야죠.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너 근데 풍물 치는 건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라고 했는데 참고로 나중에 이제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풍물 진짜 재밌어. 선생님 강추, 초강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학회 같은 거 들 때 풍물 같은 거 꼭 해봐. 완전 신명나요. 우리가 왜 한국민족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나중에 북 들고 한번 돌려보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니들 북 돌리는 거 못 봤지? 북을 들 때 이렇게 북이 이만하잖아. 이만한 걸 돌리는 각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휙 돌린 다음에 이렇게 뒤로 내리는 각이 있어. 그 선이 되게 예뻐. 한꺼번에 하면 겁내 예뻐. 근데 문제는 이 풍물 치는 것도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야. 아무튼 간에 잘 치나봐요. 김선달은 말살 같은 얼굴을 흔들면서 허허 웃습니다. 아니 글쎄 말이지 논도 잘 매겠는데 근데 뭐라 그래? 왜? 농군이 되면 못 쓰나요?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희준의 말 제가 농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는 왜 못 되나요?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희준이가 가지고 있는 뭘 말하는 거야? 연대 의식을 말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과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당신들과 섞일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전에 있었던 이전의 시혜적 태도와 다르다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잡아드리는 거야. 오케이? 보통 시혜적인 장면에서 희준이라면 얘 멀려 이렇게 하고 말 거야. 근데 얘는 왜요? 저라고 농군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하는 운명체 연대의식. 됐어? 중요한 장면이니까 체크 라고 말하면서 같이 웃습니다. 아니야 왜 아니 월급쟁이 하면서 화이트 컬러 입고 좋은 일을 할 텐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조선이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 월급 생활보다 이런 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치?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게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들이야 여북해서 어지간해서 땅이나 파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만 너는 안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죠. 조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에게 돌리는데 그러나 희준은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조첨지라고 하는 인물은 나쁜 인물이니? 그것도 조심하자. 조첨지는 희준을 의심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건 너가 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농군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빌 게이츠가 은퇴하고 호빵 가게를 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아 장난으로 잠깐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누가 그렇게 생각해? 빌 게이츠 은퇴했더라? 은퇴했던데?
빌 게이츠 은퇴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단이 에이즈를 막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 돈을 때려 받고 있잖아, 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수백 조? 조 단위야, 조 단위. 조 단위로 때려 박으면서 돈으로 다 막고 있죠. 그 기부 단체랑 그 조직들이 무너지는 순간 에이즈는 이제 만국 공통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때려 맞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치 0.1%만 자기 자식들한테 1%를 남겨주기로 했잖아. 우리 자식들이 큰 돈 때문에 건방져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만 남겨주기로 할게요. 근데 문제는 그 1%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돈입니다. 선생님도 근데 예전 뉴스에 봐서 기억은 가물가물해. 왜냐면 왜 선생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냐면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 눈에는. 이런 느낌이야. 야, 나 돈이 별로 없는데 너 1억만 가져.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야. 아니 1억은 너무 큰 돈 아니야? 1억이면 내 빚에 절대 나순데? 나머지 돈은 기부해요. 다 기부한대. 다 이미 다 기부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기부하고 있고요. 왜냐면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 유현진이 참고로 유현진 초봉이 5,000원인가 5만 원인가? 초봉이 5만 원일걸? 초봉 1초당 버는 돈. 유현진이 버는 돈이 그 정도라고. 누가 그러더라. 조선 숙종 때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매일매일 일하면 벌 돈을 지금 다 벌었대 1년 만에. 아 그거 몰랐어? 야, 한번 이게 수업 때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러면서 야, 씨, 인생 한방이라고. 류현진 선수가요. 류현진 연봉 말하는 거야. 그냥 1년 동안 번 돈이야. 근데 빌 게이츠는 그런 당황이 아니잖아. 빌 게이츠가 지나가다가 람보르기니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15초는 조금 짧은 것 같고요. 한 40초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죠? 한 40초 동안 살까 말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40초 노려보는 거지. 내가 이 차를 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서 생각하다가 사자. 돈 벌었잖아 방금. 그치? 그럼 사면 돼.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요.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 돈이 돈을 벌어도 문제지 뭐. 힘냅시다. 우리도 빨리 주님 돼가지고 이 힘들었던 수업의 추억들 다 잊고 말했지? 주님 너희들 주민 되면 연락해? 네. 선생님 건물 내가 무료로 돈 달라는 소리도 아니야. 내가 관리직 기가 막히게 해줄 수 있음. 전선 공사 가능하고요. 랜선 설비 가능하고요. 간단한 수공작 정도 가능합니다. 창문 틀 정도 잡아드릴 수 있고요. 문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톱질도 잘해요. 주변에 자 그러면서 자 다시 들어가자. 근데 요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다가 하나 그려졌을까. 여기서부터 집중. 가자.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누가 이 작품이 계몽주의 아니랄까봐 그런 계몽적 의식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오케이? 신경 써서 읽어보자.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역을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만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봐봐. 노동의 신성성을 외치는 게 사회주의잖아. 얘들아 러시아 국기 알지? 러시아 국기가 뭐를 형성한 거야? 러시아 국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소련이요? 소련. 이제 러시아 소련이보다 이제. 아니 나중에 검색해봐. 소련 국기. 맞아 망치랑 망치랑 낫이잖아. 노동자. 노동의 신성성을 말하는 거야. 그들은. 알겠지? 지금 러시아 그 빨간색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마크 두 개를 낫하고 이렇게 생긴 낫하고 이제 망치 그려놨잖아. 두 개 크로스로. 자 아무튼간에 요거 체크해놔. 그래서 요거 장면이 지금 뭐라고요?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계몽주의의 태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사회주의, 계몽주의 체크해. 그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해주면 돼. 노동이란 신성해. 사람은 누구나 병신이 아닌 다음에는 노동에서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농사 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가장 뭐한 것이라고요? 귀중한 일이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산적 노동이 지상 최대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입장이야. 됐어? 그렇게 말하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그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놀면서 잘 사는 까닭이 웬일인지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은 아니야. 바로 뭐지? 이건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거지. 말했잖아. 내 집에 돈이 많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지는 거야. 점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건물주야.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정도 건물 순회하며 오늘 일을 다 끝낸 거야. 너무 피곤했던 하루였지. 그럼 들어가서 이제 쉬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게 건물주의 삶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바가 나타나는 장면에 이제 사회주의적 태도라든가 사회주의의 가치관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왜? 다 썼네. 사상의 특성. 농민들의 노동을 신성시. 노동 신성시. 이거 잡아놓으시고요. 오케이, 가자 이제. 근데 사회주의는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한 거야? 사회주의가 뭐랑 결합했으니까 문제지.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하지. 첫 번째,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이론적 태도라고 하지. 사람은 편하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잖아. 선생님 서 있잖아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앉아서 수업하면 정말 좋겠다 야. 그럼 앉아서 수업하다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누워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 그 다음에 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잠이나 자는데 니들이 알아서 수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인간은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해. 두 번째, 바로 독재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누군가가 강제로 그런 것들을 푸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가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너희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상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북한에 추구했던 이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넘어갔었고. 자, 희준이는 오금의 뒷산에 올라가서 떡갈나무 잎을 보고 느끼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이들은 마치 떡갈나무에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이 붙어있는 거 아닌가? 햇잎새가 길게 싹 터나오는데도 묵은 잎새는 그대로 밑에 붙어있다. 자,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또 신경 써야겠지. 지금 무슨 잎과 무슨 잎이 대비됐어? 묵은 잎과 새 잎이 대비되고 있죠. 그럼 이 묵은 잎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묵은 뭐랄까? 가치관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구시대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새 잎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오케이? 근대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야. 다만 조심할 게 있어. 선생님이라면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한번 내보고 싶어. 변형 문제. 뭐냐면 얘들아, 새 잎이라고 하는 건 무슨주의적 사회주의, 무슨주의적 가치관이라고? 사회주의적 가치관이야. 맞지? 오케이? 우리 주인공 희준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노동이 신성되는 세상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가치는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아니지. 이거 조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안, 잘못 말했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래가 자본주의였는데 공산주의 얼마야?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봉건주의지. 오케이? 봉건제, 말 그대로 군주제.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었던 거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봉건제에서 힘있던 사람들이 부를 차지한 상태로, 오케이? 힘을 차지한 상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좀 요상해져 있는 거지. 권력지향형 자본주의잖아, 그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떡갈나무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오케이? 계속 이 상태 잡힐 수밖에 없다고. 묵은 사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의 봄이 무르 녹아야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과연 떨어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보면서 마무리 됐나요? 할만했죠? 자, 좋습니다. 마무리하고 1번 문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체 정리 됐죠? 핵심적인 특성 정리했고요.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전체 줄거리 파악했고요. 우리가 반을 두는 장면의 특징 잡았고요. 그렇지? 이런 전개 방식상 특징을 생각해놓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두레라고 하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레를 다 읽진 않을게요. 중요한 건 이거야. 끝에서 세 번째 줄만 빨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 이 작품에서 원토 농민들은 두레를 통하여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킬 뿐만이 아니라 단결력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두레는 뭐라고요? 함께 모여 일하는 조직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또한 이 점에서 지배계급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여 둘레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둘레라고 하는 둘레 조직이라고 하는 중심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문제지. 1번 희주는, 2번 학삼은, 3번 승학은, 4번 승학은, 5번 승학은. 오케이? 가자. 바로 답으로 갈게요. 쉬우니까. 3번 안승학은 둘레를 만들려는 희준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이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될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가 아니잖아. 너무 쉽잖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 문제 쉬운 건 확인하셨습니다. 됐죠? 하지만 이 1번 문제가 주는 가치는 뭐라고요? 문제 형성의 원리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문제를 낸다고요? 보기를 줘. 그 다음에 그 보기와 연결 지어서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기의 틀 안에서 묶어서 같이 묶어서 정리하라는 문제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가 너희들의 입장에서 익숙해야 돼. 오케이? 이 문제 무슨 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 말했지? 수능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정감이라고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감정이야. 그렇다니까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 혹은 15번까지의 문제들이 국어 시험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가 어려우면 그의 시험은 대부분 불수능이에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보통 화작에 오답 베스트가 막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뒤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화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굳이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풀어보면 아는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선생님 원래는 다 지난번에 강의 한번 했었으니까요.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살이 들렀어. 살에. 아니라고.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막 열나시고 막 그러신 거 아니죠? 영어 처음 보고. 어? 영어 처음. 언제? 금요일 1시. 금요일 1시? 내일 선생님은 쓸데없이 걱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거는 나이가 들고 관리를 안 해서 아픈 건 맞는데 쓸데없이 걱정해서 좀 짜증나. 또 그런 감정 있지 않냐? 니들도 공부하면서 코피 한번 터트려보고 싶지 않니?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도 있을걸? 코피도 안 나. 그냥 멀쩡해. 겁내 피곤한 것 같은데 내 몸은 너무 멀쩡하고, 그치? 옆에 있는 애는 막 밤새고 온 티를 확 내면서 막 다크서클에 공부 2교시 막 코피 나고 되게 열심히 했나 봐 이러는데 나는 되게 괜찮고. 짜증나죠? 예전에 그 신종플루 왔었을 때 선생님이 그냥 모르고 수업을 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었지. 어쩐지 몸이 안 좋더라. 어쩐지 안 좋더라. 정말 힘들었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갔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었나? 선생님 와이프가 그래서 그지? 병원에 갔더니 신종플루 진단을 받고 남편분도 분명히 신종플루다 모시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난 나아가는 중이었거든. 이제 다 죽어가면서도 수업했었거든. 그때 막 링거 꽂고 가서 다시 수업하고 막 이랬었는데 선생님 몸이 안 좋으면 링거를 맞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좀 있어서 예전에 그 독감 걸렸을 때도 링거 5시까지 꽂고 있다가 6시에 와서 수업하고 막 이랬었거든. 네. 야 이러던 사람이 지금 3주를 놀았다고 생각해봐.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겠냐? 나도 괴롭단다 얘들아. 이게 직업병이 좀 있어서 수업을 안 하면 뭔가 사람돌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나의 사회적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집에서 뭐 했는 줄 알아? 와이프 어항 같이 세팅해주고 등기구 교체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놓고 뭔가 잘 뭐지?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나봐.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해. 아무튼간에 그래요. 자 다시 문제 풀고 갑시다. 두 번째 문제.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행동의 묘사, 외양의 묘사, 소재에 대한 반응의 제시, 뭐 이런 식의 말들 나와 있는데 우리 그동안 풀었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는 건 보이시나요? 오케이. 답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갑니다. 지금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 난이도는 쉬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담겨있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미리 하나 공지할게요. 선생님이 아마 6월 모의고사를 치를 때쯤 되면 심지어 문제조차 제대로 안 보는 경우도 많아질 거야. 그 다음부터. 왜? 앞에서 했던 얘기의 반복이라서. 그때는 알아서만 풀어오시고요. 특이점이 있는 것만 잡아드리고 작품 해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질 거야. 알아도. 자 계속 간다. 5번 갑니다. 5번. 아니 5번이 난다고? 선택지 5번. 자 미음갈 볼게요.
왜? 노문이 되면 못 쓰네요. 아까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点중에 하나, 이 작품의 특징. 요거. 일반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도를 내포하는 방문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아니지. 지금 상대방을 거부한다면 이런 말 자체를 쓸 수가 없겠지. 난 니들이랑 달라.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걸 테니까. 너무 쉽게 해결될 겁니다. 됐어요? 3번에 보기에는 다 읽었었죠? 자, 키워드 잡을게. 1번 선택지에 농민들과 연대의식을 공유하려고 라는 말 보일 거야. 체크되니? 밑줄만 쳐줘. 두 번째, 2번 선택지를 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측면에서도 농민과 함께 해야 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찾았죠? 4번, 농군들이 숙명적 인생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 밑줄만 쳐주세요. 마지막 5번, 우매한 농민들을 계몽. 자, 선생님이 밑줄 치라고 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니? 바로 계몽주의적 태도의 특성들이야. 그치? 농민들과 연대의식의 공유, 정신적인 측면에서 함께한다는 점, 숙명적 인생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 우매한 농민들을 계몽한다. 바로 계몽주의적 특성이고 이 작품의 어떤 서술 의도이기도 해. 자, 3번은 봐봐. 당시 농촌 계몽을 하던 지식인들이 하향적인 시의 의식을 드러낸 것과 비교했을 때 희준은 무슨 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닌 건 확실히 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시의 의식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히 맞는 말이라는 거야. 이것까지 맞는데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무슨 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답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문제에서의 가치는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사적 의의, 태도적 측면에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어요. 되셨죠? 아이고 좋아요. 현대소설도 1, 2편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필 1번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문법도 한번 건드려 보고 합시다. 아이고. 극수필 가자. 극수필 페이지는 190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조자료에 고향의 또 다른 장면들 또 실어놨으니까 뭐 해야 될까?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잘 문제도 점검해보세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문제 자체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극수필로 넘어갈 텐데 두 작품을 얘들아 동시에 간다고 생각하자. 동시에 갈게. 한 번에 갈게요. 작품 해설을 동시에 간다. 자,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와 그리고 너무 유명한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무슨 작품? 공산탈춤. 자, 선생님이 왜 이 두 작품은 동시에 한다고 말을 할까? 뭐가 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겠지? 자,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뭘까요? 잠깐만. 잠깐만. 그동안 녹화 여기 안 된 거야? 여기다 쓸게요. 자, 글씨가 보일란가 모르겠네. 공통점은 일단은 갈래상의 공통점은 전통극이지 뭐. 전통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차이점은 이쪽은 인형극이고요. 이쪽은요 탈춤이죠. 그러니까 연행 방식상의 차이점 동시에 잡힙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근본적인 공통점은 또 잡아내야 돼. 전통극, 탈춤이 됐든 인형극이 됐든 이런 작품들이 민중들에 의해 향유됐던 이런 작품들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무슨적 성격을 띈다요. 풍자적. 그렇지. 풍자적 성격을 잘 읽어내만 주시면 작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 조금 디테일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각 장면이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무슨식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거를 우리 한자어에 가까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각 과장이 독립적이다 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각 과장은
독립적이고요. 오케이. 또 특성은 뭐 있을까? 구분 단위는 막이나 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1학년 때 배우던 그런 내신 요소들이잖아 이거. 어렵지 않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것도 해야 되지. 개방적 공연 특성.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체가 개방적 공간이지, 함께 둘러앉아 나란히 쳐다보고 있는 장치라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다 안 한다? 안 하다. 근데 참고로 이건 안 쓸 거야. 왜냐면 이건 공통점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이쪽은 특수한 장치가 필요해. 여러분들 그 산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화작문 1, 2, 3번 문제 세트로 나온 적 한 번 있었잖아. 인형극 무대가 이렇게 태엽 장치로 움직이는 거 그려놓고 혼자 본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장치가 필요하긴 해서. 뭐 어쨌든 이런 특성들 잡아 놓으시고요. 자, 같이 하지만 일단 따로 작품 분석은 해줘야겠죠? 자, 작품 분석 들어가 주겠습니다. 먼저 꼭두각시 노름을 먼저 볼 텐데, 이게 좀 어려워. 전체 스토리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과장이 뭐라고 했었지? 독립적이라며. 에피소드도 독립적이고 등장인물들은 비슷한 거지만 다르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 보조자료 꼭두각시 노름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의 두 번째 면.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하는 제목이 쓰여 있는 두 번째 녀석의 두 번째 페이지. 자연이 그 104 꼭두각시 노름의 뒷면이야. 뒷면을 열어주셔야 돼. 페이지로는 311페이지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야. 찾았니? 자, 갑시다. 여기서 전체 구성을 그냥 눈으로만 스캔해. 쓰지도 마. 눈으로만 스캔해.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박첨지 마당과 평안감사 마당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풀어온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가 보는 장면이 바로 평안감사 마당이지. 됐어? 이때 박첨지 마당은 내용을 보시면 박첨지가 나오고 홍동지가 나오고 표생원의 처와 첩의 다툼이 나오는데, 참고로 여기서 박첨지 마당의 5박이 원래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애야. 오케이? 표생원의 처와 첩이 다툼을 한다는 얘기는 당시에 있었던 처첩 간의 갈등을 표현한 것일 테니까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겠지. 됐지? 두 번째, 평안감사 마당에서는 제7막인 평안감사 상역거리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보면 돼. 이 장면은 평안감사가 사고로 죽고 박첨지가 평안감사의 상여를 매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 그럼 상여를 매고 이런 건 왜 그런가요? 그건 디테일을 따지려고 내용 쓰지 마.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해서 여인들이 피해를 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남자들은 내가 능력이 돼서 그런다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 기출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고 첩을 들였어. 첩이 상대적으로 예쁘고 젊겠지. 그래서 본부인이랑 둘이 재산 분할 소송이 벌어져. 재산 분할을 하는데 본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내가 땅이 있는데, 오케이? 저 뒤에 똥밭은 너 주고 앞에 있는 인삼밭은 너 가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차별을 해버려 막. 오케이? 그게 뭐야? 남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는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가부장자회. 오케이? 또 하나 더. 뒤에 나오는 이 평안감사가 지 멋대로 전횡을 휘두르거든. 오케이? 그러면 뭐랄까, 부패한 관리의 전횡, 뭐 이것만 들고 더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각 장면별로 까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 까기 인형이야. 깐다. 생각하면 좋겠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 이 작품의 중요한 인물 중에 박첨지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홍동지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적인 인물이거든. 나온 김에 다 쓸까? 여기 너희가 본 장면에서는 평안감사가 나올 거야. 우리가 본 장면에서는 평안감사까지. 오케이? 근데 저 이름들이 왜 박씨고 왜 홍씨냐면, 얘들이 탈이잖아. 인형 탈이잖아. 인형 탈. 그러니까 조그만 인형이랑 탈을 씌워서 연상하는 거다 보니까 바가지로 탈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박아지라고 해서 박씨야. 그래서 박첨지야. 이 작품에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
됐지? 두 번째 홍동지는 참고로 홍동지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장면이든 빨가벗고 나와. 인형인데 발가벗고 다녀요 얘는. 그래서 발가벗은 몸이 이렇게 불구스레하다고 해서 홍씨, 불구홍자를 써서 홍씨를 쓰는데 불구홍자에 성씨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홍길동 할 때 그 홍씨 있지? 그게 동성을 쓴 게 돼서 결국에 홍동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름을 희화화한 거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내가 어떤 장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치아를 잘 나온다고 했고 실제로 이 장면이 실려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 수능특강 지문으로 가보자. 제2마당 평안감사마당에 제7막 평안감사 재산거리라고 돼 있지. 오케이? 도대체 왜 상현을 매야 되고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쓸데없는 일이 알겠지?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 각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오케이? 다시 한번 각 장면과 대화 속에 숨어있는 상징적 의미를 캐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내면 문제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집중해서 읽읍시다. 선생님들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거 해볼까? 자, 참고로 근데 안 봐도 비디오지. 평안감사는 누가 뭐래도 악역. 그렇지? 박첨지는 그렇다고 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 박첨지는 작품 속에서 기능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데서는 해설자, 어떤 데서는 주인공, 어떤 데서는 보조적 인물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 하지만 중요한 건 박첨지와 홍동진은 어떻게 같은 세트라고 보면 되고요. 핵심은 이거야. 평안감사 까는 이야기라고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치? 자.